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의 의원 명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 등 12명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랜 기간 고민을 하다가 6명은 제명 및 탈당 권유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 6명은 윤희숙 의원 등 6명은 소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소명이 된 걸까요? 오늘 집중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충청바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자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설기는 어떤 내용을 썰어볼 건가요? 오늘은 그 셀프 면죄부법 논란이 일고 있죠. 윤미향 무소속 의원. 예. 네,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영끌이터는요? 아프간 난민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시설이 있는 협력국들을 언급하면서부터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된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자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고향의 억양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저도 제 고향이 아닌데 엉겹결에 껴들게 되더라고요. 이건 그 고향이 아니구나. 예, 태백산맥 쪽이고. 예. 원래 두 분 친하시죠? 충청권에 같이. 그러면 네, 예. 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우리 충청의 희망입니다. 그래요? 네. 자꾸 부정확한. 알겠습니다. 이사 오시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 밑에입니다. 예. 네, 첫 번째 주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 투기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 12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존재감을 드러낸 대선 주자 윤희숙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윤 의원은 오후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기나긴 최고위 회의 끝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2명의 명단을 직접 공개하고 1명은 제명, 5명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윤희숙 의원 등 다른 6명은 소명이 됐다고 합니다. 가족의 것으로 본인의 개입이 없고 나머지 3명도 이미 매각을 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준석 대표가 강조했던 민주당보다 엄격한 조치가 된 걸까요? 지도부에선 만장일치 결론이라고 강조했고 더 이상 논란에는 선을 긋고 싶은 듯한 모습인데 과연 이대로 후폭풍은 가라앉게 되는 걸까요? 가족. 예, 첫 주제는 1제명, 5탈당, 6소명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건데요. 비례대표는 제명하기로 했고 5명의 그러니까 불법 거래 의혹이 큰 5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 나머지 6명은 소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소명이 됐는지 성일종 의원님은 좀 들으셨습니까? 우선 자료가 굉장히 허접해요. 아주 부실해요. 권익위 자료가요?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당에 보냈잖아요. 정말로 허접하기 때문에 이걸 판단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좀 구체적인 예, 예로 자료를 보셨죠? 저는 기자들에게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저도 잘 못 봤는데 제가 들었어요. 그 보신 분들한테 네.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그럼 공개해도 되느냐 이렇게 했었을 때 네. 4분만 동의를 안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 다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다 언론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허접할 수가 있는가. 언론에 검증을 좀 하셔라. 그런 예.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언론에서 더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당이 이제 12명이었잖아요. 예. 저희도 12명을 이게 끼워 맞추기 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예. 전 그런 면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권익위가 조사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진 자료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원님 말씀대로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계가 이제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당도 이제 실제로 의원들도 반발했던 의원들도 있고 이런 것이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그런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경찰의 수사 의뢰 특수본에 저기 국수본에다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 의혹이 본인으로서도 소명이 되려면 수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당은 뭐 우상호 의원 등 한 분은 이제 사실상 불기소 처리가 되는 예. 그래서 이제 명예가 좀 회복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고 이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이제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언론이 좀 잘 검증해 달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언론도 수사권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몇몇 의원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본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사실 수사를 통하지 않은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수사로 이렇게 양당이 공이 문제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걸 네. 소명의 기회를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약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예. 대해서 5분에 대해서 탈당 권유라고 표현했던데 탈당 권유는 아니죠, 정확하게. 아, 탈당 아닌가요? 권유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한 분. 아니 그러니까 5분에 탈당 권유했다는 보도는 탈당 권유는 아닌 거죠. 한 명은 출당이고 그래서 세 명이죠. 비례대표는 세 명을 통해서 세 명이고 되니까요. 나머지 총 5분에 대해서 탈당 권유라고. 탈당 권유한 거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그 당원 당규를 봤더니 국민의힘에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 오늘 아침에 조혜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10일 이내에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으면 탈당기를 내지 않으면 제명 처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가.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윤리위원회를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탈당. 안 하고 뭐 윤리위원회를 그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민주당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탈당 권유했는데 권유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탈당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구성을 한다는 거 이제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사이에 소명을 할 수 있겠죠. 예. 또 뭐 소명을 할 수 있게. 근데 6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다 됐어요. 이 소유자도 아니고 또 취득의 경위도 정확하게 이게 인과관계가 일치하지 않고요. 또 이 취득할 때 행위조차도 안 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을 다 12명 속에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6명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이렇게 최고위에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5명이 남은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탈당 권유라고 하면 열흘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출당 제명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직후에 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명 의식 절차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당 권유가 탈당을 안 시킬 수 있다는 제명 및 거죠. 탈당 권유가 있어요. 한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 그분 같은 때문에 경우는 그런 먼저 그렇습니다. 먼저 탈당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보고 안 됐었을 때는 이제 제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한 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윤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윤리위에서 다시 다루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본인들 선택도 있을 거고요, 소명도 있을 거고 또 한번 윤리라든지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냥 엄밀히 그리고 말하면 윤리위 또- 회부네요. 윤리위 회부.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를 받는 분들이에요, 되게. 그래서 저는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이 수사를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사를 제대로 받으면 되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 우상호 의원도 수사를 받아가지고 문제 없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윤리위 회부인 거예요. 윤리위 정확하게는 회부. 탈당 권유 아직 뭐 윤리가 구성이 안 안 됐죠. 됐고, 그러니까 이제 탈당을 권유하겠다. 탈당을 그러니까 그거 권유가 아니라 요구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면은 정확하게는 탈당 요구를 한 거고 그 과정에 이제 말씀처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이야기고 한 분 정도 제명한 거고 한 분 정도를 이제 탈당을 제명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상황이니까요. 그 지금 이제 대선 주자인 수사- 잠시만요. 뭐 너무 절차적인 문제에 네, 많이 네, 들어가 네, 있어서 네. 윤희숙 의원이 좀 궁금해요. 일단 소명이 됐다라고 최고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바로 그 부분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가
소유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가족이 소유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본인 소유도 아니고 예. 본인이 행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인과관계가 나오지를 않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민주당의 아마 경우에서도 예전에 모 의원 같은 경우 어머님이 소유한 그 택지 애정지구의 그 땅, 저희가 제명한 분들이 그런 분들 예, 있죠. 그런 분 있었잖아요. 그거는 기밀을 누설한 거, 기밀을 가지고 아닙니다. 그 기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네. 그건 기밀이 아니고 뭐 아마 시흥 땅 택지- 근처에 예, 그 택지 예정지구니까 예. 택지 예정지구니까 개발될 땅이잖아요. 윤희숙 의원하고 똑같은 케이스고요. 제 의원님이 이 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그냥 농지예요. 농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소유도 아니고 취득하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도 안 했고 예. 또 모든 부분이 이게 불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하다는 네. 거고. 우리 당의- 아마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 것도 언론에 공개를 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언론에서 검증해 보시면 억울하겠구나 예.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우리 당에 출당한 의원들이 윤희숙 의원하고 케이스가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게 국민의힘이 역시 솜방망이였다. 이게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특히 손방망이 윤희숙 하고 의원은 그러시나요? 그렇게 찔리죠.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윤희숙 의원은 왜 또 그러냐면 윤희숙 의원은 저는 임차입니다. 이런 연설로 국민들에게 예. 사실은 또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 사실 이분이 성북구에도 집이 있고 세종시에도 집이 두 채 가진 분이라는 게 알려져 있고 직장이 세종시였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두 채의 집이 있었죠. 있고 본인이 서초구에 세를 산다라는 게 알려져서 이제 국민들한테 허탈감을 한번 준 것이고 이번에 이제 물론 뭐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거야까지 저희가 뭐 야박하게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본인과 상관없이 아버님이 이제 어쨌든 뭐 가족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이런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께서 소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그걸로 주목받았었거든요. 그 저는 임차인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허탈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윤희숙 의원은 우리 당의 대선 후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성북구에 살 때는 KDI에 다녔기 때문에 서울이 집이었고요. 이게 이제 세종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종으로 내려간 거고 다시 국회의원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성북구는 아마 팔았을 텐데 제가 예. 알기로는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하체는 판 걸로 저도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취재를 해보시면 굉장히 허접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앞서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다고 했는데 소명했다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소명이 됐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불법 거래 6건. 의혹이 없는 걸로 소명이 됐다라고 한 6명에 대해서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지금 최수현 기자한테 제가 카톡으로 물어보니까 그러면 윤희숙은 아직 안 나왔어요라고 대답이 그러면 왔습니다. 그거를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도 사실 국회 때문에 예. 다 체크는 못했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 분들에 대해서는 언론한테 그 자료가 다 갈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 모르고 최고위원들만 소명됐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언론에서 소명하시려면 공개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론에서 검증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려우면 그냥 국수본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네 분을 제외하고 네 분은 이 권익위에서 온 이 자료를 공개하는 거에 반대한 분이 있어요. 네 분은 예. 이분 빼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기로 최고위에서 결론을 냈다 그러니까 아마 곧 취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소명된 6명은 소명됐네. 그거는 앞서 성일종 의원님 표현에 의하면 허접한 조사를 한 국민권익위가 오바했다. 괜찮네. 최고위원회 결정하고 나머지는 탈당 권유 및 제명으로 갔는데 그 민주당보다 더 세게 징계하겠다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 왔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숙 의원이 아까 그 케이스랑 다르다니까요. 저희는 제명 조치 한 케이스가 이미 있는 거고 뭐 케이스 하나만 봐도 그렇고 두 번째는 12분이 어쨌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성무원님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 뭐 그분들이 억울한 분들도 있으세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그랬으니 아마 국민의힘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의혹이 제기됐으면 이걸 밝히는 거는 이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하고 공개된 사람들만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그냥 수사 의뢰해서 결과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럼 우리 당은 지금 그 조치를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또 이 자료가 수사하도록 네.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아마도 부분들에 불가피할 대해서는 수- 국민들께서 시간의 문제지 충분히 예. 아마 이해하실 때까지 그 결과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수사해 보면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조사밖에 할 수 없는데 또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수사를 중심으로 할 텐데 그건 수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권익위가 얘기했지만 뭐 강훈식 의원님 말대로 좀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뭐 크게 불법 의혹이 없는 거를 너무 형식적인 게 맞춰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상 의원이 이제 어쨌든 저기 불기소 처분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국내에서 좀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궁금한 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이 5명인가요? 5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 정책 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12명에 들어갔다가 혐의 없으면 네, 소명이 됐다라고 해서 일단 6명에서는 빠졌고요. 그런데 그 말고도 3명이 이철규 본부장과 뭐 몇 분이 3분이 캠프에 정찬민 의원 그리고 한무경 의원은 지금 제명 비례대표니까 제명 결정이 됐는데 캠프 측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 우리만 소명이 안 됐냐. 이런 상황은 좀 없습니까? 그 우려가 좀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없을 거로 보여져요. 국가기관에서 한 것인 거고요. 예. 또 본인들이 해명하신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수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캠프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뭐 이건 뭐 더 말을 안 붙여도 네. 예. 근데 좀 붙여주세요. 이게 아무튼 어쨌든 이제 정치권 자체가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 여야가 이제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좀 우리가 깨끗해야지 예. 말단 공무원들의 문제점들도 파헤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 때문에 저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여도 예. 그렇고 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왕지사 이렇게 된 마당에 아예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의힘이든 저희든 이런 것들을 정치권 자체가 털고 나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야지. 이건 뭐 여야의 공방의 문제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공직에 들어오는 분들이 항상 조심을 하시겠죠. 또 들어와서도 조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터링 과정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국회 업무 보기도 바쁜데 나란 일 하기도 바쁜데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갖고 있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농사 짓던 분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팔아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짓고 있던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취득할 때에 네. 불법적으로 취득했느냐가 문제지. 문제군요. 예. 예, 거기서 농사를 지었거나 또 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사회 통념상. 국회의원이 특히 농지를 좀 많이 갖고 계셔서 주변에 보면 이제 대개 사업을 하셨거나 이랬었을 때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큰 땅을 사신 분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강원도 그 산골에는 전기도 없었어요. 예. 통신시설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곳을 이렇게 사가지고 노후에 예.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아주 오래전에 사셨던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취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이제 것이죠. 그 이제 땅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땅도 강원도 많고 그때. 양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아예 이참에 계기에 좀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땅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이제 땅을 여기 뭐 어디다 맡기든지 팔든지 이제 아예 그런 계기로 바뀌어야지 내가 나이 먹어서 누군가가 여기 살려고 했다는 논리로 그럼 3,000평은 되냐, 5,000평은 안 되냐, 10,000평은 안 되냐 이제 또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이런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아예 이제 그런 분들이면 굳이 정치하지 마시고 땅 잘 가지고 노후 준비하시라고 예. 하고 오히려 좀 그런 과정과 변화의 변함의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지금 자산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정책 실패를 하면서 이게 자산의 격차가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번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찌 됐든 공직에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주당도 근데 당시에 12명 중에 네. 비례대표 2명은 탈당을 했는데 10명은 뭐 탈당하라고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당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든 탈당하도록 할 거다라고 했지만 한 2주 뒤에 송영길 대표가 기자가 어떻게 되고 있으면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아무도 탈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이죠. 5분 정도는 탈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네. 5분은 탈당 못하겠다는 이제 그 전체를 다 했거든요. 저희는 일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수사 의뢰는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 의뢰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기준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수사가 나오면은 수사 의뢰 결과가 기소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당계를 내신다는 분도 또 탈당계를 안 내신다는 분들도 이제 지금은 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결과적으로 이 수사 의뢰의 결과값이 이분들의 탈당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아마 국민의힘도 지금 무슨 뭐 탈당 권유다, 탈당 요구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 대한 쟁점이 아니라 수사의 결과에 따르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의혹으로 인해서 수사는 불가피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수사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고 당의 조치들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제가 보기도 우리 강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해야지 임의적 판단으로 했었을 때는 그 역풍이 불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인한테 집은 정당이잖아요. 예. 집을 나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혹한 면이 있어요. 또 들어오는 것도 한 어렵고 그리고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생명을 정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끊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 정리하는 게 기준점이 될 거라고 하는 강 의원 오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6명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판단할 때 소명이 안 된 6명에 대한 제명 및 탈당 권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 수사 의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에 상당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혁신 경쟁이 벌어졌잖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누가 더 많이 잘라내느냐 이런 네, 게임이 그렇죠. 돼버렸어요. 이것 또한 사실 냉정하게 돌아가 보면 과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네, 저는 좀 다른 그래요? 면으로 오늘 그 최고위원회 결정의 탈당 권유는 탈당 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냥 그냥 립서비스다. 윤리위 해부죠. 사실은 윤리위 해부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깎지 마시고. 아니 깎지만 사실이죠. 뭐 아무도 탈당 안 할 게 뻔하고 다들 수사로 버틸 텐데. 일단 뭐 한 2명이 탈당하겠다고 했다가 나머지 3명이 민주당처럼 아, 난 못해, 난 억울해라고 그러면 하면 다들 이제 2명도 수사 의뢰하고 탈당 나머지 이렇게 냈다가 기다려야 돼요. 쓱 빼고 처음에 탈당계를 내겠다라는 메시지만 남고 네. 탈당했냐는 말은 없어지는 거죠. 뭐 탈당을 했다가 수사를 해서 아무런 혐의 없음이 나오고 했을 때 들어온 방법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 말씀은 사실 민주당도 똑같은데 그럴 바에 처음부터 우리 수사 의뢰 보고 탈당시키겠다고 하면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도 그렇고 아니, 여당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당이 처음부터 여당이 잘못 들어왔어요. 여당이 못하니까 따라한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세게 얘기했는데 사실 뚜껑을 나중에 한 달 뒤에 보면 별거 없는 이제 뭐 그러니까 혁신인 척한다는 거죠.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지도부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네. 판단을 했는데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설명하는 게 사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들어봅니다만 똑같은 케이스 우리 당은 제명했는데 여기 이제 대선주라고 제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설명하고 있으면 굉장히 구차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은 더 화나시고 야 그렇든 저렇든 니네는 땅을 가졌다는 거 아니냐. 이렇든 저렇든 뭐가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보시기 때문에 아마 최고위원은 그런 결정을 저희 당은 했을 거고요. 물론 그 뒷받침도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뒷받침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게 원래 없었던 일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문제점들이 아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건 뭐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렴돼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윤희숙 의원 또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아니 이야기 안 했어요. 소유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제가 봤을 본인은?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윤희숙원의 가족 중 누군가가 불법 거래한 의혹이 그런 것 있다라는 같아요. 거고 이제 네. 국회의원의 가족이기 때문에 혹시 뭐가 있냐라고 거기에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자꾸 똑같은 케이스인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꾸 똑같이 말하게 아니, 되는데 그건 제가 팩트인데 예, 민주당의 똑같은 똑같아요. 케이스 그러니까 그걸 여기가 제명한 거고 여기 제명을 안 한 거라고요. 강 의원은 그걸 자꾸 얘기를 해야 정상이 아니, 되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케이스라는 그러면 말씀. 사실 아주 당을 위해서 좋은 전략기획 본부장이에요. 여긴 좀 강훈식 의원이 아십니까? 흑석동 투기 의혹이 있었던 김의겸 네. 열린민주당 의원 사실 집도 팔긴 했죠 나중에 네. 논란이 커지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가 했어요. 네. 근데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이전에 나온 내용 말고 없다. 그냥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으니 혹시 뭐가 있냐는 거지. 미공개 정보 이용한 의혹이 없다.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니라 대변인이었죠. 아, 대변인. 예. 네. 아, 당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의원이 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강우식 의원님 맞습니다. 네.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죠. 대변인이었을 때 그랬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지금 우리 저기 성일종 의원이 말씀하신 권익위가 정말 꼼꼼하게 조사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저는 뭐 이게 뭐 어느 당을 떠나서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김유겸 의원 이야기는 흑석동 부동산이 문제돼서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있을 시절에 샀던 구입했던 게 어쨌든 문제돼서 그거를 다 팔고 나온 예.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말했던 것은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 본 게 없는 상황에서 이미 다 한번 처분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김무겸 의원 말이 설명이 되고 또 최강욱 대표도 그래서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권익위가 지적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법적인 측면은 수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공직자의 윤리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모랄 해저들을 가지고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청와대 대변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습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 쥐기에 있으면서 이 집을 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25억인가 받았잖아요. 예, 꽤 받았었죠. 일반인들 가가지고 25억 주겠습니까? 바로 이 직위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접근이 쉬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일반인들은요, 제1금융권에 가면 돈을 안 줍니다. 소상공인들 가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 금리가 8% 9% 되는 비싼 것들을 얻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청와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이 제1금융권에서 얻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측면이야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억울한 게 있다 그러면 김유겸 의원한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론권을 좀 충분히 줘야 어떻게 된다고 같은 생각합니다. 사안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이야기하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지 야당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야당이니까. 너무 차이가 심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김유겸 의원 이야기는 공직자가 무리하게 예. 빚내서 집을 샀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도 반성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제가 보면 청와대 대변인이 가지는 정보보다 예.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시의원 출신들,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중에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보 의용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을 수 있죠. 오히려 더 세세하게 알고 있기도 하고요. 또 국회의원이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위와 역할에 따른 것에 대한 건 어떤 것이나 다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의원 출신이나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뭐 구의원 출신이 정보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건 괜찮고 낮은 직이니까. 사실 이제 미공개 청와대는 정보 안 된다. 이용이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제 모르죠, 저희가. 예, 최강욱 예. 의원은 별거 아니더라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모르는 또 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은 혹시나 예를 들어서 뭐 당시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위치에 어떤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지금 국민들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그 포인트잖아요. 지금 우리 강 의원께서 무리하게 빚낸 게 좀 예.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 빚을 낼 수가 없어요, 일반인은. 바로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대변인이었고 정말 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공정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민의 분노가 큰 거예요. 아니 오늘 뭐 이 얘기가 계속 할 수 없어서 네, 부동산 얘기만 할 수 없어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왔던 주요 말들, 독한 말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일단 순위를 정리했습니다. 쌀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4위부터 보시죠. 위험했던 뒷담화. 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에서 홍준표 의원을 두고 당선 가능성 별로라고 했다가 논란이 됐죠. 오늘 사과하고 해당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을 뒷담화로 떠들고 나서 그중 재미있는 장면을 뽑아내 편집하다 보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실수, 순전히 편집으로 인한 사고일까요? 앞으로 김 최고위원의 화끈한 입담은 썰전 라이브에서 만나보시죠. 3위는요, 3회 안식년 월 100만 원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국민 안식년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그 애는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삶의 질을 올리는 안식년 아니면 또 하나의 현금 살포일까요? 2위 보겠습니다.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부산대는 오늘 조민 씨 입학 당시 입학 요강대로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불합격 처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최종 결정은 지켜보시죠. 자, 1위입니다. 여의도는 비밀이 없다. 유승민 캠프에서 나온 말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의도에는 이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는 비밀이 없다. 실제로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비대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기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기자들은 그럼 과연 귀신에 홀린 거겠습니까? 앞서 윤석열 캠프가 당 비대위 체제를 추진한다는 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윤석열 캠프는 곧바로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캠프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일까요? 예, 두 분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4개 중에 오늘 한번 썰 한번 풀어볼. 참 조국 예, 오래가지요. 예. 그만큼, 조국 전 장관 얘기. 예, 우리 사회의 공정의 이 틀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아마 이 구설이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했을 예. 거예요. 제가 볼 땐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이제 예. 대학이 입학이 취소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허물어졌잖아요. 아마 의사도 면허도 같이 이게 사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조국 장관이 이야기한 이 아비로서의 고통스럽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 누군가요? 조민이 합격의 기회를 가져가지고 그 기회를 놓친 차점자들이나 이분들한테는 그분들 또한 그 기회를 뺏겨서 인생이 어떤 그 시련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분들의 고통은 조국이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뭐 한 말씀 이렇게 같이 해주실 저는 겁니까? 뭐 사실 우리가 정치하면서 이런 장면들이 사실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조국 장관의 메시지 중에서 그냥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그냥 그 말 자체는 정치 이념 뭐 또 물론 이제 공정 때문에 또 떨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내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이전에 누구누구의 자식, 우리의 자식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유야 불문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이거를 저희 토크 주제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됐었을 때 이 예. 검증 부대가 아주 날카로울 거라는 걸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는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본인이 이 장관의 직을 받지 않고 예. 이게 국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 기준치에 맞췄었더라면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묻혔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일단은 이른바 이제 당시에 동양대 표창장이 지금 2심까지 허위로 재판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부산대에서는 당시 입시 요강에 허위 사실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한다라는 요강에 따라서 지금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검증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은 내가 법무부 장관 안 했으면 우리 딸이 이제 의사 계속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본인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공정과 기회에 대한 이 메시지를 늘 알렸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은 공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으로서 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부메랑을 맞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났는데 참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말은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다음 강훈식 의원님은 어떤 얘기를 한번 뽑아보시겠습니까? 저는 1위 한 여의도의 비밀은 없다. 여의도의 비밀은 없다. 네. 예. 저게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윤석열 후보 측이 당권 교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 근데 예. 그거를 증거는 없지만 비밀은 없다라고 유승민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죠. 김웅 의원이 밝힌 내용이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준석 최고가 확실히 뭘 좀 노력하고 있는데 역시 국민의힘에서 자리 잡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전 많이 드는 게 여기 와서도
그 이준석 대표를 여러 번 옹호해줬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얼마 전에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쟁점과 논란이 있을 때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쨌든 대표로서의 입장이 참 곤란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이 갑누를박이 있다 이제 사과를 해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유승민 후보 캠프가 이거를 방어하려고 지금 예. 이준석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의도 비밀은 없다. 윤석열 캠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예.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이 말로 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네, 사실은 오히려 이 말로 하면서 자꾸 비대위 얘기를 꺼내는 순간 자꾸 비대위를 생각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빼고 생각하자는 흐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말이라서 역설적으로 유승민 후보가 가장 아끼는 이준석 대표의 가장 치명타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뭐 유승민 후보한테 바이어스 되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공정해요. 예. 근데 열정이 있잖아요. 젊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참 당에 이 분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여당은 경선 버스가 출발을 했거든요. 또 경선 기획단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빨라요. 2개월이. 저희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될 거냐. 선대위가 꾸려지려면 저희 당원 당규상 11월 9일 날 후보를 뽑기 때문에 역산해가지고 시간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여당은 지금 치열하게 싸우면서 흥행을 위해서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 야당은 가만히 있을 거냐.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러면 무슨 기구를 하나 만들어보자. 근데 당원 당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선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특별기구 승인을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흥행을 일으키자라고 만든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최재형, 이제 일단 논란이 되고 있어요. 분란만 만들고 최재형 원장도 윤석열 총장도 다 외부에 계셨잖아요. 내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였는데 그 사이에 이 두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나는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와전됐던 그런 부분들이죠. 예. 이게 그 관심을 가지려고 해서 관심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냐, 윤석열 총장이냐, 이 후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것 같은 관심은 아마 계속 커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건 강 의원님 얘기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가는 지향점하고 윤석열 총장이 가는 지향점이 틀립니다. 한 분은 선수고요.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이준석 대표는 심판이에요. 역할이 틀려요. 심판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심판은 심판의 기능만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정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대위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 얘기를 했다라고 캠프 관계자 여러 명이 기자들에게 얘기해서 기자들이 그 얘기를 김웅 의원한테 했다라고 김웅 의원이 얘기했는데 실제 윤석열 캠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성일종 의원님은 보십니까? 아닙니다. 전략기획 쪽에 밝으시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는 모든 후보를 다 함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의 상징성이 있어요.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요. 다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캠프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백가쟁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 캠프에 얘기가 다 나오는 건데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한 얘기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별의별 의견이 나오는 거를 지금 현재 그걸 확대해서 전체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큰 그 과오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총장께서도 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여당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마 즐기고 있을 거예요. 아니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또 다른 분한테 말 조심하라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네요. 네. 또 본인의 말실수라고 여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언론중재법 관련 내용인데요. 자, 여권의 원로인 민주당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쫓기듯이 이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넘어가고 하면은 이거 못하지 않겠냐는 조급함 때문에 강행하는 거는 좀 난 상당히
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국회 의석이 어디로 뭐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내일 처리하는 거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세 번째 주제 언론중재법 자충수입니다. 일단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이 되잖아요.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죠, 여당은. 기본적으로 네, 당의 입장은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예. 약간 톤이 지금 강훈식 의원님 그렇다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언론에 나와서 언론중재법 이야기하기가 네. 저희가 좀 야박해서 네. 말씀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있는 언론중재법의 이제 개정안인데 이게 200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게 2007년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리고 2010년부터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소비자들의 거의 99%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그 언론 중재법이 만들어졌던 당시 2004년의 기후에 보면 예. 사실은 가짜 뉴스가 퍼지는 속도라든지 피해의 강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가령 저희도 우리 이제 선거 때 되면 이러저러한 가짜 뉴스들이 뭐 이렇게 그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되는데 그거 어떻게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잡다가 보면 다 끝나거든요. 번질 만큼 번지고 피해가 될 만큼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기본적인 취지지 이게 뭐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요. 좀 같이 좀 토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조국 사태 비판했던 언론들이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친조국의 의원들이 있어요.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김영민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이 법을 낸 거 아니에요. 예. 이 조국 비판한 언론에 대한 보복법이에요.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으로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두 번째, 지금 언론 이런 허위 조작이라든가 뭐 가짜 뉴스가 나오면 언론 중재위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이미 법이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작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작동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더 얹어서 징벌적 손해를 하는데 5배 이상 매출액에 더 청구를 한다. 손해액의 5배를 최대 5배를 그렇습니다. 청구할 수 있게 됐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재 언론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것은 데스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필터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다 회의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꼭 해야 될 걸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들이 하시는 분들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우리가 또 달리 한번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 이것을 지금 이제 이 정권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한 과오이자 정치적인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항. 여권에서는 법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에서는 괜찮다. 야권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힘센 사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들면 힘센 사람들이 아무래도 법 관련 일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쓰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뭐 주요 공직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정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의혹 보도를 할 때 자꾸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버리면 못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뺐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예. 그리고 대기업 주주 임원들은 청구가 불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 처음 주장하던 무슨 정권을 유지하게 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적절치 않은 걸로 판명이 됐고요. 근데 예를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시작되는 시기도 사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럼 하는 거다. 근데 이것도 시작하는 시기가 대통령 선거 다음부터 시행되니까 공포 6개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월 이후고. 그렇습니다. 4월 이후기 때문에 무슨 선거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도 네. 이제 야당의 주장이 틀리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건 그리고 실제로도 허위 보도하면 그럼 무조건 안 되냐? 네. 허위 보도라도 공익성, 진실성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뭐냐?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뭐 이를테면 악의적으로 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징벌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물론 야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수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좀 더 논의해봤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프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수차례 의견들 또 이야기 나누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도 하고 이랬을 예. 만큼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최소원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원 씨는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그렇죠. 이른바 과거에 최순실 씨. 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걸 수 있잖아요, 이분은. 예전에 만약 있었다면. 권력의 비리는 권력자들이 직접 합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거나 제3자를 통해서 하지요. 나임 옵티머스 권력자들이 다 했습니까? 달리 연결했잖아요. 부탁받아서 해줬잖아요. 도와줬잖아요. 지금 최서원 씨 같은 경우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 묻히는 겁니다. 울산 부정선거 같은 경우 다 나왔는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다 막을 수 아니 있습니다. 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아니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니죠. 진실이 면책 사유가 아니지.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니지요. 이러한 불명확한 보도라고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할 때 이거에 대한 입증을 기자들이나 언론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비리를 폭로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이 나는 관련 있다 없다 왜 없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입증을 해내야지 왜 취재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언론사나 기자들 당신이 취재했으니 당신이 해결하고 당신이 입증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권력자들 당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로부터 이러이러한 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 또 제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답변을 좀 하고 그 부분이 있으면 지금 있는 법으로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 판결과 관련해서 허위 보도라도 심지어 공익성과 진실성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면책 사유는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걸 못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모든 전제가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정도 주장은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없다는 사례라든지 또 과잉이나 이중 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법 자체가 실제로 가짜뉴스로 피해보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좀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 가장 기본인 언론 자유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 언론의 비판, 감시에 재갈 물리는 시도 결코 안 된다라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과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에 대한 대통령이 확고한 철학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데 야당 때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여당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의견을 내시고 또 이게 안 맞으면 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의 의견,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연권 인터뷰 시간입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뒤로 연일 아프간 국민들의 극적인 탈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난민은 3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2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난민 임시 수용 장소로 해외 협력국들의 미군 기지를 언급하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최초 난민 지원 단체 피난처 이호택 대표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피난처 이호택 대표입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인권 문제나 이제 아프간인들을 처한 그 열악한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무래도 난민 수용이나 다른 문화권의 비교적 배타적인 성향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난민 수용 자체 그 문제만큼 정말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난민 보호는 국제사회에 확립된 컨센서스다, 약속이다, 그리고 법이고 관습이다. 이러한 약속이 1951년 난민 협약으로 나타났는데 네. 우리나라도 92년도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에서 함께 싸운 친구 또는 협력자들을 구조하는 것이 도리이고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다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이제 우려하면서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아무래도 무슬림 문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다가 일각에서는 실제로 뭐 유럽에서 극단주의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편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이슬람 문화가 우리하고 좀 다르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대의 난민 발생은 대부분 이 이슬람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난민 발생과 유입을 막을 수 없는 이 난민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난민의 시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이슬람 사회 안에서 이렇게 난민들이 발생하면서 무슬림들 안에서도 무슬림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면서 난민으로 발생하는 많은 무슬림들 안에서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하지 않고 무신론자라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안에서도 반이슬람 정서가 특별히 난민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은 무슬림이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난민을 수용한 대표적인 나라들을 좀 살펴보면 뭐 파키스탄,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있지만 파키스탄은 인접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독일도 여러 때까지 난민들을 많이 수용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문화적으로도 또 지리적으로도 아프가니스탄과 좀 거리가 있어서 난민을 받아들이려면 아무래도 좀 넘어야 할 문제들이 꽤 있어 보여요. 이 문제들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거리적으로 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일부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수 있다면 뭐 그만한 어떤 인권 국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최소한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더 나가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적인 그런 난민의 시대에 난민을 보호하는 우리 국민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서울실장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 400여 명, 이제 현지에서 도와줬던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조 대상으로 이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비자 문제라든지 어떻게 좀 도와줘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구출할 사람들은 구출을 탈출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시간을 좀 더 연장한다 하더라도 9월 말까지 신속하게 탈출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평상시에 진행되는 그런 방법과 좀 다르게 현장에서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비자 같은 경우도 여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주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구조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 그 사람이 과연 공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군과 정부에 협력했었던 난민들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범위 내에서 난민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논란도 있고요. 또 생각할 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군과 정부를 도왔던 이 사람들 400여 명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400여 명이 독신 400여 명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 가족을 버리고 한 사람씩 탈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족 단위로 400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00명을 도와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자 20년 넘게 어쨌든 난민지원센터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정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도 이제 구조한 아프간인들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분들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을 그 우려가 뚜렷한 분들을 우리가 구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분들은 최소한 난민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오시게 되는 경우는 또 가족 단위로 또 가족과 떨어져서 난민 인정을 하게 되면 또 가족들이 다시 결합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복잡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족 단위로 오게 된다면 이분들은 난민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부상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직속 상관은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 조치됐지만 피해자 측은 형사처벌 없는 전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진 검사는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면역력이 형성되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네, 뉴스 썰기 또 산뜻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썰 주제 뭘까요? 네,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자, 나의 죄를 사하노라. 물음표. 예. 나의 죄. 정치권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관련 이른바 셀프 면죄부법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무슨 법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그 지원 관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이런 개정안이죠. 이 개정안을 지난 13일 날 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자,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이 조항에서 좀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제16조를 추가를 하는데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그 유족 피해자 또는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저 단체를 하이라이트 하신 거 보니까 저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잘 보셨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자. 이런 법안의 필요성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까지 그런 어떤 사실적시나 명예훼손 관련된 여부를 아예 원천 봉쇄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비슷한 입법 취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던 5.18 관련 특별법입니다. 자, 이 조항을 보시면 최종 통과된 내용을 보시면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지 관련 단체나 유족 단체를 뭐 허위 비방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없거든요. 자,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본군 위안부 관련법이 더 과잉 입법이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저런 표현을 집어넣은 게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혹이 바로 윤미향 의원에게 이른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윤미향 의원 대표적인 위안부 단체죠.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출당이 된 상태죠. 현재 무소속인데 네.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은 분명히 있지만 단체를 운영하면서 뭐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여러 가지 혐의 8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난해 연말이었죠. 코로나 3차 대유행 당시에
그 지인들과 저렇게 와인 파티를 했어요. 자, 노 마스크에 또 방역 수칙, 그 4인 이상 모임 위반을 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자, 그거보다도 더 논란이 됐던 게 길원옥 할머니가 그리워서 한잔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게 더 어떤 논란이 자초했습니다. 비난을.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자, 어쨌든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관련 의혹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어떤 혐의를 비판하거나 정의원 활동 당시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더 문제는 아까 보여드린 그 법 개정안, 자, 이 법에 우려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당사자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신의 이름을 공동 발의자 이름으로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윤 의원 쪽에서 입장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자, 이 법안 발의를 했던 인재근 의원한테 법 취지를 물어봐 달라.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 보호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발의 이름은 올리지만은 어떤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른다라는 입장인데, 글쎄요, 뭐 법 취지를 잘 모르지만 윤미향 보호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법 취지를 좀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약간 그렇죠. 모순적이죠. 자, 그러자 윤미향 의혹에 대해서 처음 폭로했던 이용수 할머니 있잖아요.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사실관계 얘기를 했으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냐? 또 윤미향 의원이 참여한 그 개정안에 상당히 이렇게 얘기를 했죠. 피해자 명예를 보호한다면서 왜 위안부 단체의 명예까지 보호를 하려고 하느냐?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 법안을 발의하려면은 뭐 10명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뭐 이름을 빌려주는 게 좀 의례적으로 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법안 내용도 잘 모르고 자기 이름을 올렸다? 이런 건 좀 설명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표 발의했던 인재근 의원이나 민주당의 입장은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논란이 지금 그래서 확산이 되고 있죠. 민주당은 조금 난감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안 내용은 개인 의원의 개별 입법이다. 당론으로 결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사실상 선을 그었고요. 자, 인재근 의원실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만 이 피해자 보호라는 원래 법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수정을 할지 안 할지 이런 여부들도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 뭐 사실 왜곡 이런 건 근절시켜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법안 취지가 굉장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렇게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조언, 단체라는 걸 넣어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살펴보죠. 자, 두 번째 주제 준비한 영상 또 보고 가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제목 낚시의 달인, 전설의 기레기. 맞네, 레전드. 자, 이번에도 제목이 문제인가? 자, JTBC 드라마였죠. 허쉬. 언론중재법 얘기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 예. 언론중재법 얘기처럼 보이는데 정치인 얘기입니다. 저도 좀 낚인 건가요? 예.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인터뷰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보시면요. 제목이 강성 친문에 대해서 묻자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변수가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제목이 있고요. 실제로 그 관련 내용을 좀 보시면 강성 친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걱정이 안 된다. 경선에도 별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뭐 지저분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일부 강성 친문이 시끄럽고 지저분하다. 좀 표현이 세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경선 국면이죠. 곧바로 그 경쟁자인 이낙연 캠프 측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정운현 공보단장, 이재명 지사 입으로 매를 벌고 있다. 말로 표를 걷어찬다. 원팀이라고 했지만 딴 나라 얘기인 듯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난을 했죠. 네. 논란이 나오자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는데요. 인터뷰 내용이 왜곡이 됐다라고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근데 신문 기사 내용만 보면 제목을
완전히 왜곡해서 정말 다른 걸 뽑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한 두세 번 읽어봤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딱히 뭐 크게 왜곡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 자,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왜곡이다. 이게 바로 이재명 지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자, 자기가 인터뷰했던 내용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다. 이 내용은 지금 야당이죠. 그 야당에 있는 어떤 태극기 부대 같은 데도 같이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서 여권에 있는 어떤 강성 친문만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야 모두에 있는 강성 지지자들을 모두 겨냥한 원론적인 얘기인데 야당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강성 친문에 대한 이야기만 저렇게 편집을 했다라는 게 이 지사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인터뷰 발언록도 같이 저렇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지사 측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언론중재법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경선을 앞두고 친문, 강성 친문들의 그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계속 불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신을 좀 불식시키고 지지를 확대하려는 뭐 그런 경선 전략 차원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말 대선이 다가오니까 여야 막론하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간 다음에 이게 그게 아니었다, 이건 왜곡됐다 이런 해명하는 과정들이 좀 되풀이되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각 대선 주자 캠프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최재형 대선 캠프의 김영우 상황실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김 의원님하고 김 전 의원님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정부에서 앞서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잠깐 다뤘었는데 아프간인에 대한 당시 이제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약 400명이 좀 넘는데 국내 피난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이미 군 수송기 3대가 이송 작전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서 최재형 캠프 입장은 뭡니까?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파견돼 있는 우리 군 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활동 또 첩보 활동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해줬던 그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국내에 여러 가지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제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죠. 일단 우리나라와 협력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인권의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인권의 측면도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한 저는 그 적절한 예우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망명 신청이 되면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망명에 따르는 여건이 또 요건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에 따라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현안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12명. 네. 이상하게 민주당도 12명, 국민의힘도 12명. 참 묘합니다. 당에는 12명의 불법 거래 의혹 의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권익위가 정말 12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여당, 야당, 뭐 당을 떠나서 민주당도 사실 그 12명의 의원들 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지만은 비례대표 의원 2명 제명했죠. 그것은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제명을 해야 의원직이 유지가 되거든요. 제명하면 센 것 같지만 사실은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센 건 아니에요. 똑같이 당 소속만 아니지 뭐. 본인이 탈당할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자진 탈당할 때.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탈당 권유를 다 했잖아요. 권고를. 근데 탈당한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10명 중에 한 명도 없죠.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도 뭐 거의 비슷한 과정을 지금 그 밟아가는 것 같아서 이거 볼 때 국민들은 야 이거 참 웃긴다. 전수조사 해놓고 무슨 대단한 조사를 받는 척하다가 결과가 나오니까 몇 시간 앉아가지고 검토한 끝에 거의 뭐 소명된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제명 그것도 들여다봤더니 또 비례대표예요. 국민의힘도. 그래서
이거 너무 쇼하고 있다라는 그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면키가 어려울 것 같아요. 최재형 캠프 입장은 그러면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투기 의혹이 있다,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투기만은 아닙니다.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는 12명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권익위도 그렇고 이게 수사기관도 아니고 무슨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수단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제 경찰 수사나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위법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효성이 좀 없었죠. 이 권익위에 조사가. 전수조사 해달라라고 이제 무슨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됐었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실효성이 없고요. 정말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아직도 좌절하고 계시고 분노가 있는데 국민들 2번, 3번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뭐 전수조사 받겠다, 권익위가 조사해라, 당당히 받겠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약간 소극적이긴 했습니다. 근데 권익위 결과가 나오니까 앞서 의원들도 그렇고 패널들과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권익위가 사실 조사 권한이 없어서 약간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경찰 수사를 다 받아서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강한 징계 조치 이런 것들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또 이게 그럼 이게 왜 뭡니까? 그랬나? 그럼 이게 뭡니까? 네, 그렇죠. 시간 버리고 다 세금 그렇죠. 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정치권이 좀 더 솔직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 여러 가지 법안,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잘 세우는 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물론 부동산 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그 쇼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실효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무슨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의원이 나오면은 대단하게 이 엄벌에 처할 것처럼 당에서도 계속 그런 그 입장을 취해 오다가 듣고 보니 이해된다. 다 이해되고 그러면은 이거 뭐 하라 했나? 이거는 정말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 캠프에 최재형 캠프의 상황실장인데 다른 대선 주자가 일단 권익위에 12명에 들어갔습니다. 윤희숙 의원이죠. 대선 주자 들어갔고 대선 또 캠프. 일단 뭐 제가 주자하고 그다음 캠프로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캠프 이렇게 일단 대선 주자부터 윤희숙 의원부터요. 근데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뭐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만 본인이 연루가 됐거나 본인이 가담한 그런 또 의혹도 아니라고 그래요. 뭐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뭐 이해는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른 캠프에 또 계신 의원들 다른 캠프 의원들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 각자 알아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 꺼내셔서 왜 또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 문제 빨리 끝내고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래요? 다른 캠프에 지금 말씀 나하셨으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분이 5명이 연루가 됐었습니다. 12명 중에 12분의 5 확률이 꽤 높아요. 많네요.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2명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소명이 됐다라는 건데 3명은 소명 안 돼서 이제 제명 및 탈당 권유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들은 또 독립된 헌법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문제는 알아서 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물론 각 개인의 제가 문제인데 이렇게 저렇게 뭐 말씀드린들 뭐 하겠어요.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많은 인사가 가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확률도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권익위가 보기에는 불법에 의혹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일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최재형 캠프 입장은 뭡니까? 싸움을 붙이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최재형 캠프 입장이 싸움 붙인다고 저희가 싸움에 걸려들지는 않죠. 잘 안 걸려드시네요. 알아서들 하셔야지. 뭐 그거를 저희가 최재형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안 됐네. 이거는 그 의원들과 국민들과의 관계고 그런 거지. 이게 그쪽 의원님들과 최재형 캠프와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뭐 중요 현안이잖아요. 정치 현안. 국회의원들이 꽤 많이 일단 권익위 조사에서는 의혹이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차원에서 제가 뭐 여쭤봤습니다. 일단 뭐 그건 윤 후보 캠프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는 모두 부동산, 본인 소유나 뭐 가족 소유도 포함이 되겠죠. 검증을 받자라고 했고 오늘 정세균, 민주당의 정세균 후보가 좋은 생각이다. 그러자 나는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캠프 입장은 뭔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찬성한다라고 냈죠. 아,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아마 이게 뭐 권익위에서 또 조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이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선관위가 꾸려지게 되면은 그와 함께 이 후보들 검증위원회 같은 것도 사실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아직 정리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도 그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가 발족이 돼가지고 아주 혹독한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대선 때. 예.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되는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는 후보 입장이라면은 그것은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죠. 따로 청문회가 없잖아요. 예. 이런 대통령 후보는 따로 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서로 그냥 네거티브 공방이라든지 그러니까 확인도 안 되는 뭐 흑색 선전이나 마타도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사전에 거르기 위해서라도 당이 자체적으로 외부 인사들을 모셔서 그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면 더욱 좋겠죠. 좀 아주 공정하게 평가하실 분들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을 받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직속으로 검증단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약간 유야무야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최재형 캠프 입장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준석 대표 밑으로 갑니까? 어차피 당대표 직속 기구가 되겠죠. 밑이든 옆이든 독립된 기구였으면 더 좋겠고요. 예. 왜냐하면 그게 당의 지도부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물론 당의 경선이니만큼 뭐 당 지도부나 그거하고 완전히 별개로 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그런 독립된 기구 상당히 자율권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면 오히려 더 본선 경쟁력이 더 올라가겠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반대할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윤 후보 캠프 인사들과 이준석 대표 측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매일 거의 설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서. 더더욱 당 지도부로부터 별도의 자율적인 기구였으면 더 좋겠다. 근데 자율적인데 아마 검증기구가 만들어지면 단장이든 위원장이든 당대표가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얼마나 자율적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겠어요? 이제 당 대표도 여러 가지 공신력을 얻으려면은 본인이 마음대로가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임명됐잖아요. 정홍원 전 국무총리. 그런 분이라면은 오히려 선거관리위원장이 저는 뭐 당 대표가 선관위원장에게 좀 일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홍원 총리 정도면 이준석 대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선거관리와 관계된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증위원회를 선관위원장이 좀 구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면 좋겠죠. 실제 최재형 캠프에서 상호실장이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윤 캠프하고 이준석 대표와는 윤석열 후보 캠프랑은 약간 감정의 골이 심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많이 봉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행히 굉장히 이제 뭐 진실 게임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행입니까? 아쉽게입니까? 다행이죠. 당 지도부하고 어느 특정 후보 또 캠프하고 그 불화가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나중에 어느 누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당 지도부하고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 되니까. 최재형 후보 얘기를 해보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처음에는 다크호스였는데 JTBC가 의뢰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자 대결에서 5.0%입니다. 높지가 않아요. 상당 다크호스인데 이제 부분은 다크도 빠졌는데 상당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호시장이 제일 중요한 자리이긴 하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영입 1호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캠프에 합류를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 그 캠프가 의사 결정이 빨랐고
뭐 입당도 빨랐고요. 예. 굉장히 속전속결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 좀 캠프가 비대해지면서 조금 그런 그 체계가 조금 흔들렸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건 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과거에 그러니까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오히려 과거 정치를 했던 많은 분들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과거 정치의 기성복을 자꾸 입힌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최재형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 이런 게 더 발산이 되고 그런 게 더 많이 알려지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좀 약간 생각하죠.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해석을 하면 너무 강경한 이미지가 많이 노출돼서 그러니까 원래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조금 말씀입니까?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은 더 좋겠죠. 근데 강경한 이미지라는 게 무슨 뭐 잘못된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뭐 집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도 확장성이 있는 그런 일정 행보 메시지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신경을 썼으면 더 좋았겠다 싶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애국가가 뭐 절대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된 건 중도 아니죠. 확장에는 약간 부담이 됐던 것도 같아요. 저는 이미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저희가 중도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그 정책 발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재형 후보 대선 캠프의 김영우 상황실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 뉴스룸이 이제 4분 뒤에 방송됩니다.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 중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 등 5명에겐 탈당을 권유했고 윤희숙 의원 등 나머지 6명은 명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탈당 요구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뉴스룸에서 확인해 보시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의혹을 조사한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조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과 남은 절차를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got the